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링그려서 운다. 너여 나여 둘이 둥실 놀고요.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상사랑이로구나. 높은 산 상상봉 외로운 소나무 누구를 잊고서 왜 홀로서 있나. 너여 나여 둘이 둥실 놀고요.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상사랑이로구나. 제주선 동백꽃 생긴 대로 붉은데 어이하여 붓다고 무참히 짓밟나. 너여 나여 둘이 둥실 놀고요.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상사랑이로구나. 제주도 귤꽃은 향내가 구말리 피는 게 무서워 끓는 물을 붓는다. 너여 나여 둘이 둥실 놀고요.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상사랑이로구나. 짓을 하나 못 먹고 사인하는 한라산 정방폭포 낙수물은 혈로 되어 흐른다. 너여 나여 둘이 둥실 놀고요.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상사랑이로구나. 백록담 올라갈 때 누이 동생 하더니 한라산 내려올 땐 신랑 각시가 된다. 너여 나여 둘이 둥실 놀고요.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상사랑이로구나. 사실은 제가 노래를 좀 잘 부르는 편인데 오늘은 노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감격이 벅차가지고 노래 목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제주도를 생각해 본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4.3이라는 이걸 나는 이 4.3이 아직도 그 개념 규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 4.3, 4.3만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1987년에 제주대학 학생들이 그때 이제 6월 항쟁이고 뭐 이 어떤 바람이 불 때 대자보에다가 우리 4.3은 제주 민중항쟁으로 불러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 민중항쟁이란 말을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4.3에 대한 규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또 강요배 화백이 서울에서 전시회를 할 때 그 후에 제주 민중항쟁이란 말을 분명히 썼고 그리고 그 뒤로도 쭉 그렇게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중항쟁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강렬하게 부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단순한 민중항쟁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아주 그 형편없는 이 무지막지한 국가 권력의 어떤 학살이라고 하는 테마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의로운 의거라고 하는 이 학살과 의거라는 테마가 반드시 같이 반영이 돼야 된다. 이건 민중항쟁은 항쟁이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민족사의 현대사의 가장 핵이 되는 거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제주도는 옛날부터 내가 고전학자 아니에요. 원래 내가 현대사 학자라기보다는 이제 고전을 나는 뭐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고려사라든가 이런 거 읽을 때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근데 이 제주라는 건 원래 이 탐나라고 불렀던 거 아닙니까? 이 탐나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저기 보면 탐모라라는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근데 이 모라라는 표현이 내가 보기엔 라는 역시 이거는 그 나라에서 온 것 같아요. 나라와 관련이 있는 이게 나라거든. 근데 제주말을 보면은 뭐 사삼 먹을까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꽉 이렇게 하죠.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 가지 실러블로 하는 걸 압축해서 꽉 이렇게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말의 원형은 대개 모노실러블 단음절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옛 고어가. 그러니까 우리말의 기본 거 보세요. 눈, 코, 입, 귀 다 단음절이잖아요. 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부 압축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중국말도 기본이 단음절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니라 후 이렇게 되잖아요. 어머니가 아니라 모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옛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주도 말이라는 건 우리 말의 가장 원형을 보존하는 말이라서 난 그 석주면 선생의 그 제주말 연구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굉장히 다시 좀 각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라라는 거는 나라예요. 나라고, 이거는 이제 탐이라는 거 여러 가지 뭐 탕나로 쓰기도 하고 하여튼 탁이든 탐이든 이런 탐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우리말에 지금 이 아일랜드라는 이 섬이라는 것도 지금 현대어로 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음절이란 말이에요. 섬 이렇게. 이게 옛말이거든요. 이것도. 이 섬의 진짜 옛말이 탐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말이. 그래서 탐나는 뭐예요? 섬나라죠. 섬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이루어진 고대 국가였습니다. 탐나. 아시겠죠? 섬나라. 독립적인 국가였고, 여러분들이 그 황룡사 구층탑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신라 시대의 그 거탑을 그야말로 세계적인 뭐 중국을 다 제압할 만한 그런 거대한 탑이고, 탑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국의 탑보다도 더 그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 자기들이 그 신라에서 그 탑을 세운 이유가, 탑을 세우긴 린국을 제압하기 위한, 그 부처님 힘으로 제압하기 위한 그러한 그래서 이제 그 구층탑을, 이게 목탑 아닙니까? 이게 목탑에 목탑으로 쭉 이 목탑으로 이렇게 9층까지 올라가는데 1층은 일본을 제압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상당히 크긴 컸던 모양이에요 그때. 일본을 제압하고 2층은 중화를 제압한다는 거예요. 중화라고 그랬어요. 이게 내가 보기엔 중원, 저쪽 하북성 저쪽 이 중원 지역을 말하는 것 같은데, 중화라고 했고, 세 번째가 5월이라고 그랬거든. 5월 동주, 중국의 저 남방, 그러니까 이건 중국의 북방을 말하고, 이건 5월이, 이게 5월 동주, 이게 5월이라는 그 월왕 구천인이 이게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이게 5월 세력이고, 네 번째 층이 탐나예요. 탐나를 제압한다. 그러면 탐나라는 이 섬나라, 탐라가 자그만치
일본 중화 5월과 동급의 거대한 세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여러분들이 제주를 우습게 알아보면 안 된다 이거야. 과거부터 뭐냐면 제주는 엄청난 이런 국력을 가진 독립된 왕국이었는데 이게 고려 때 와가지고 이 고려의 소위 왕건이 이 여기를 이제 비로소 탐내기 시작해가지고 여기를 복속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도 계속 탐나를 부르세요. 그리고 고려의 광종 때 이 광종이라는 사람이 과거를 도입할 때 과거에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아까 그걸 까먹었구나. 이 제주도가 이렇게 돈이 많을 그러니까 그 경제적 토대가 대단할 수는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 신라의 그 황룡사 탑에 이렇게 4층에 올라 앉을 정도로 탕나가 셌냐면은 역시 이 제주도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 세력으로서의 이 덕판배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이 제주도에서 만든 배가 옛날부터 앞에다가 이 엄청난 이 나무들, 소나무나 이런 걸로 해서 강하게 몇 겹으로 이 덕판을 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제주도 덕판배가 소위 말해서 이순신의 판옥선이 됐고 그 뚜껑을 덮은 게 거북선이요. 그렇게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거북선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 이게 제주도가 아니면 안 나왔던 거 이게. 그러니까 일본 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허리허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놈들은 칼 차고 이렇게 하라락 하다가 샥 올라가가지고 배 위로 그래가지고 막 쳐가지고 뺏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배는 이렇게 생긴 일본의 이런 배가 아니라 앞에다가 그냥 이따오만한 이런 배를 이렇게 2층 3층으로 해가지고 이 거대한 이 앞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덕판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판옥선이 되는 거고 이게 여기 부딪히면 어떻게 돼? 이거 뭐 이게 다 깨져버리지. 부딪히면. 예?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우리 저 제주도 덕판배도 3층이나 됐어요. 속에 안에 층수가 큰 배였다고. 그거에다 뚜껑을 덮으면 거북선이 되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게 이렇게 옛날 얘기하면 훨씬 재밌죠. 내가 나한테 들으면. 그러다가 결국 고려 광종 때 와가지고 이제 과거를 보게 되면서 제주도 사람들도 와서 과거를 봐라. 그래서 과거를 보기 시작했지. 왜? 아무래도 제주도는 물자가 딸리고 그러니까 저 육지에 가서 거기서 벼슬을 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광종 때부터 과거 시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종속이 돼가지고 이제 고종 때, 고려 고종 때 비로소 제주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제주라는 사실 이름이 불행한 거지. 어떻게 보면 탐나가 이게 정석이에요. 탐나가. 왜냐하면 제주라는 말은 뭐냐면 건널 제자니까 건너 있는 우리의 육지의 주현이라는 의미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제주는 뭐냐면 떨어져 있는 주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주라는 말은 벌써 대륙에 완전히 종속된 주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주라는 말보다는 탐나가 제대로 된 말이요, 사실은. 탐나.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고, 아까 첫 시간에
주제로 우리가 돌아가서 인민위원회가 끝까지 버티다가 그 소위 말해서 북국민학교에서 지금 관덕정 뒤쪽에 그 북국민학교에서 이제 3.1절 행사를 이제 그 미군정에 과시하는 용으로 사람들 보고 이제 모이라고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굉장히 의협심이 와가니까 그냥 수만 명이 그냥 모였단 말이에요. 네? 모여가지고 나오는데 거기 기마 경찰이 있었는데 전에도 뭐 복시환 사건이니 뭐 이런 사건들이 걸려 있어요. 제주도에 보면 복시환이라는 게 뭐냐 후쿠이지마루라는 그 배인데 이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해방이 되는데 제주도가 인민위원회에서 수고하고 이러니까 거기 그 교포들이 이제 교민들이 모아가지고 제주도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고 엄청난 그 배를 그 렌트해가지고 전기시설을 할 수 있는 뭐 못하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여기다 보낸 거예요, 그 배를. 그런데 이놈들이 미군정이랑 그 친일 경찰들이 이거를 헤쳐먹은 거지. 이걸 밀수배다 이렇게 휘몰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후쿠이지마루 배 사건이 아주 컸어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반발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놈들 안 되겠다. 이 무지막지한 놈들 막 배를 렌트해가지고 막 전기시설까지 가지고 오고 자기들 나름대로 정말 이 자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응원경찰이라고 해서 엄청난 경찰력을 여기다 보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관덕정 사건이 벌어지는 거라. 이제 조병옥이가 이거는 정당방위다. 우리는 사과할 필요 없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 이승만이 부추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군정이 그때부터 이제 강력한 이걸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지금 세월이 좋아졌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를 진짜로 다스린 35년 동안을 우리나라를 실제로 지배한 최순실이 있어요. 최순실이. 예? 최순실은 최근에 몇 년간 난동을 부렸던 사람이고 35년간 우리나라를 실제로 지배한 한 사람이 있어요. 35년간이면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감이 오는 사람이 없죠. 숨겨져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불과 미국의 대위요. 미 군정의 대위였는데 이 하우스만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 모든 우리 정말 이 남조선의 불행한 역사를 다 만든 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내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가 없고 하여튼 어떤 때는 이 사람이 경무대 안에서 살기도 했고 완전히 이승만은 그 권력을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그런적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아무런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1945년에 한국에 오게 되는 게 가장 이 김구 선생의 최대 실책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처음부터 임정을 인정해라. 임정으로 우리는 가겠다 하고 서안에서 버티게 되는데 이게 실책이죠. 이승만은 잽싸게 미국에서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잽싸게 그 사람은 아니까 동경으로 날라가지고 동경에서 메가더를 먼저 만나요. 그러고 거기서 뭐냐면 메가더가 하지를 불러요. 동경으로. 그래서 이승만은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동경에서 메가더하고 하지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낄낄대고 대국을 논하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지.
그런데 김구는 우리 임시 정부를 인정해라. 그리고 오다가 결국은 11월 23일에나 여기에 도착하는데, 이승만은 10월 16일 날 들어왔는데 한 달이라고 하는 시차가 그 당시로 볼 때는 이건 결정탑니다. 그러니까 그 김구가 저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8월 15일 날 바로 들어왔어야 돼요. 바로 들어와 가지고 제일 현명한 건 뭐죠? 여운형과 손을 잡아 가지고 건주를 이끌었어야죠.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미 군정이랑 이렇게 결탁을 하게 되는데, 이미 이제 하지라는 인물이 다음에는 한국에 와서 뭐냐면 국방경비대라는 걸 창설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뭐냐면 1945년부터 48년 8월 15일까지는 우리나라에 군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군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미 군정이 다스리니까 한국 군대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한국 군대를 허용할 수 없는 거는 뭐냐면 소련과 계약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국군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래도 이거 없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나라 치안을 도모한다는 의미로 군대를 국방경비대라고 부른 거예요. 국방경비대라고 부른 거예요. 경비대라는 건 뭐예요? 마치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 예비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 당시 군대라는 거를 뭐야? 자기들 부하기관, 소속기관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서 보면은 경찰이라는 건 뭐예요? 이 새끼들은 전부가 친일파 새끼들이고, 바로 그 독립군들을 다 때려잡던 그런 나쁜 놈들인데,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뭐냐면은 경찰들은, 한국의 국방경비대는 전부 빨갱이 새끼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쪽을 친일파 새끼들, 경찰에서는 국방경비대를 전부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왜? 그 당시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국방경비대에 들어올 때 사상검증이라든가 무슨 신원보증이라든가 이런 걸 복잡하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람이 급하니까, 그래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빨리빨리 긁어 모아서 급조한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군대가 뭐냐면은 향토연대라고, 그 지역에서 모병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군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야말로 형성 중이었다고. 형성 중인 거지 고정된 어떠한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뭐 이게 들락날락했고, 그렇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박정희가 뭐 빨갱이로서 뭐 군대 그 세포 조직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런 말도 별로 그렇게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 우리나라 군대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대 그러면은 군대 안에는 빨갱이가 있어서는 좌파 사상가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뭐 소련에는 군대가 없습니까? 사실 좌파 사상을 갖고 있다 해도 군대라고 하는 것은, 군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군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 이 경찰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군이라는 건 뭐 1차적으로 외적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는 게 군대예요. 그러니까 군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뭐 이 국가를 보위하는 책임을 지는 거죠. 경찰이라는 건 뭐예요? 이 국가 간의 전쟁을 하는데 경찰이 나와 싸워요?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국내 치안.
대내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찰과 군대는 다른 거예요. 경찰이 외국 군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군대가 국내 치안 문제에 관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승만은 당장 뭐냐면은 이 경찰력 가지고 안 되니까 국내 치안 문제까지도 군대의 기능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군대를 그렇게 악용을 한 거죠. 그렇게 악용을 한 거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년간, 소위 말해서 여기, 초대 도지사를 한, 그러니까, 우리 이 제주도가 도로 승격하잖아요. 이게 언제 승격을 합니까? 그전에는 전부가 제주도는 전라도에 속한 그냥 군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한평천지 늙은 모임이 광주 고향을 보려 하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의 돋은 배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 제주도는 지금 여기 이 호남가에 나오는 이 지명들 가지고 이걸 말을 만든 건데 제주가 들어가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그러니까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이건 전라도의 일부였는데 이 미군정 때 이거를 도로 승격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46년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참 좋다. 그 좋다고 그래야 됩니까? 그때 인민위원회는 강력하게 반발한 거죠. 왜냐하면 도로 승격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놈들은 뭐냐면 도로 승격하면서 군대하고 경찰력을 완벽하게 보강할 수 있는 명분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위원회에서는 우리는 그러니까 독립된 통일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그거는 도의할 문제지. 니들 마음대로 여길 도로 승격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이제 충돌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부가. 우리 인민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치에 이러한 조건을 만드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결국은 1947년에 3.1절 때 그 불행한 사건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한 1년 동안에 뭐 2,500명 정도를 검거해서 그때는 뭐 죽인 건 아니에요. 그때는 학살은 아니고 2,500명 정도를 검거해서 구타하고 막 고문을 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00명씩이나 그렇게 되는 건 막 난리가 난 거죠. 겨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냐면 그 파업에 참석한 사람들이 제주도의 뭐 95%가 다 파업에 참가했다고 그러니까 그 95%라는 거는 그 당시는 건강한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다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주도가 일치 단결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참다 못해서 점점 강화를 해나가는. 왜? 48년이면은 이승만은 뭐를 해야 됩니까? 지가 정권을 찾아서 소위 말해서 독자적인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해서 단독 정부를 세우는 게 지금 이승만의 복심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승만은 도저히 통일된 정부를 수립할 능력이 없었거든. 그러면 자기는 밀려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아까도 말했지만 하지가 이 3만 군중이
그 광화문 앞에 모인데 이 이승만이 딱 나타나가지고 처음에 그 광화문에서 거기서 이 연설한 내용을 아십니까? 저는 개인의 자격으로 왔습니다. 저는 권력을 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집권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승만은 용서할래야 용서할 길이 없는 우리 역사에 너무도 불행한 사건이에요. 그 사람 하나가 잘못 들어온 것이.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교활하기가 도무지 이를 데 없어요. 어떻게 그런 연설을 중앙청 앞에서 그렇게 쌩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속였고, 그 당시만 해도 말이죠, 우리는 미국의 뭐 프린스턴 박사고 프린스턴 정치학 박사인데 논문까지 다 검토해 봤거든요. 잘 썼어요.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중립국 문제 가지고 쓴 건데 상당히 잘 쓴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지도 교수가 우드로 윌슨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승만은 미국에서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타이프 하나 넣고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독립운동과 아무 관계 없고, 이건 타이프 넣고 그러면서 나는 외교 노선이다. 무장투쟁은 이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그러고서 돈은 어떻게 벌어먹고 살았는 줄 알아요? 미국에서? 주말이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잘생겼거든. 젊을 딸에 이승만이. 그러면 당신들이 보낸 선교사가 한국에서 이런 기적적인 뭐를 일으키고 막 하면 돈이 우르르 들어오지. 그런 거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오묘한 사람이죠. 오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 이승만 박사. 나도 어릴 때는 이승만 박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지. 뭐 양녕대원의 후손에다가 프린스턴 박사에다가 하버드 대학은 또 석사고 뭐 해고서 우리가 깜빵 속은 거죠. 이런 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역사의 좌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외국 유학을 떠나기 전에 3개월 동안 이 조국 강산을 모르고 내가 외국을 나간다는 건 부끄럽다. 그리고 전국을 3개월 동안 내가 혼자 무전여행을 한 사람이야. 나는 그때 보았던 우리 대한민국의 강산이 정말 내 가슴속에 깊게 박혀 있어요. 하여튼 그건 딴 얘기고, 자 봅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태가 점점 악화되는데, 그렇게 검거를 했으면은 검거를 그냥 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고문을 하고 그러다가 조천 중학에 다니는 김용철 군을 고문치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모슬포 지서에서 양은하라는 청년을 고문치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3월달이란 말이에요. 이게 3월달. 그러니까 김용철, 양은하 또 한 명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고문치사를 당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19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김마산에서 김주열이라는 그 고등학교에 들어간 학생인데, 걔를 눈에다가 여기 체류탄을 박은 게 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분노를 해가지고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고, 이 80년대 우리 소위 민주화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물결이 뭘로 일어났어요? 결정적인 거는 서울대학 언어학과를 당기는 박종철 군을
남산에서 그냥 고문해가지고 죽여버리는 이 박종철 고문치사로 인해 가지고 이 80년대 전두환이 그렇게 그냥 등등하던 거꾸로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제주도에서 고문치사가 발생했을 때 제주도 사람들을 이렇게 탄압하는 걸 이게 어떻게 용납을 하냐?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이 김달삼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하여튼 김달삼이는 유학생이고 일본에서 육사 비스르만대를 나오기도 했고 하여튼 굉장히 생기기도 잘생기고 상당히 사상이 뚜렷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그래 가지고 300여 명이 무장을 하게 돼 가지고 4월 3일 날 24개 지서 중에서 12지서를 경찰서를 습격을 한 거죠. 그 사건 이후로 이승만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게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뭐냐면은 이 제주 사태를 상당히 이거를 엄격하게 다스려야겠다고 하는 벌써 봉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4.3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이제 완전히 제주도는 이제 빨갱이 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자비한 탄압을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무력 대 무력으로 간주를 하고 들어가니까 그 이전하고 상황이 아주 달라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는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제주도는 이 숨을 데도 많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속적인 투쟁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건데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 월남에 호지명 같은 사람 아시잖아요. 호지명도 처음에 일어날 때는 똑같이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은 엄청난 보급품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었고 뒤에 캄보디아라든가 중공이라든가 여기 쭉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 한라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게 무언 보급이 있고 무언 투쟁이 가능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공산주의자고 무슨 빨치산이냐 이거예요. 그야말로 지슬이 말해주는 그것이 난 전부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제주도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사람들에게서 처음에는 동조적이고 도와줄 수밖에 없죠.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경 진압을 시작을 하게 되고 자 이렇게 되다가 너무 이 강경 진압을 하게 되니까 이 제주도의 구연대장으로 있던 이 김익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제주도에서 해로운 시각에서 이 사람을 조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김익렬이라는 사람은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군대라는 것이 여기 우리 군민들을 이렇게 토벌한다는 건 그때부터는 무조건 토벌이니까 진압이 아니에요. 토벌. 예? 진압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순무도하고 이런 거지만 토벌은 보는 대로 쏴주기라는 거예요. 토벌이라는 의미하고 진압이라는 의미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완전히 토벌로. 그러니까 어떻게 군인이 자국민을 토벌하냐.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단초가 이것은 잘못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토벌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뭐냐면은 평화적인 회담을 해서 어떻게든 그래서 가가지고 김달삼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너희들 신원을 보장할 것이고 사후의 모든 대책을 우리가 강구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우리 가족을 볼모로 잡아도 좋다. 이렇게 해서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김행렬 중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김달삼하고 평화회담이 성사가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무력 대 무력으로 이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결합시다. 그런데 이제 조병옥이가 내려온 거죠. 그 당시에 그때는 미 군정이었으니까 47년만 해도 미 군정의 이 경부 48년에 이 경부부장이었던 조병욱이 내려와 가지고 갑자기 선회하는 거죠. 야, 네 마음대로 평화회담을 해? 웃기지 마라. 이거는 엄벌을 내려야 되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거기다 대고 이 그때 미군의 뭐 디인이니 이런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거기서 조병옥이가 김행렬이를 놓고 야 네가 말이야 그 김달삼이도 저 일본의 뭐 육군 간부 후보생 출신이고 너도 막 같이 있었잖아. 니들 한 패거리 아니냐?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간부 후보생 학교가 간부 후보생 학교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게 계통이 달라요. 이 두 사람이 미리 알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병욱이가 너 나 김달삼이랑 일본에서부터 한 패거리 아니야? 그리고 김달삼이 그러면서 또 이 김행렬 보고 하는 말이 네 아버지가 원래 공산주의자였잖아 이러면서 조병욱이 했거든. 아니 김행렬 아버지가 무슨 공산주의 그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생으로 그렇게 뭐라고 한 거죠. 영어로 막 짓거리고 외국 사람들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김행렬이가 날라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조병욱이랑 진짜 육탄전을 벌였어요. 김행렬이 얘기가 붙어보니까 세더라는 거예요. 조병욱이가 그렇게 이 덩치가 좋았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붙어보니까 세더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실제로 육탄전을 벌렸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뜯어 말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 달로 해임이 돼버리죠. 이 김행렬이. 그런데 이 사람을 해임시켜서 보낸 데가 어디냐? 이게 여수 14연대 연대장으로 보낸 거예요. 여수연대는 여수 그 지역 사람들이 만든 군대예요. 이 제주 구연대도 마찬가지로 제주 사람들 여기 향토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기 동네 사람을 죽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군대는 성격이 그러하다 그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14연대로 와가지고 김행렬 중령이 그 14연대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냐? 이거 정말 이 조병욱이 이 나쁜 이게 이런 식으로 사태를 이거는 토벌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인데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 하고 거기 가서 계속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수 14연대가 어떻게 제주 사태를 거부해서 그러한 이제 그때 말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냐. 그 당시 신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사실 제주도 이 문제는 완전히 격절돼서 이 육지에서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김익렬 중령이 가서 14연대의 사람들을 계몽을 시킨 거죠. 야,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형편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그 뒤로 엄청난 사건들이 또 터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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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주도민을 악착같이 다 학살하라, 토벌하라.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냐 이거죠. 지금 이 평화를 향한 우리의 이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절실한 우리 민족의 요구고 4.3 민중항쟁 때부터 지속되어 오는 70년간의 우리의 싸움이었는데 우리 민중이 이제는 우리는 평화롭게 살겠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 만방에 우리 민중이 선포해야 됩니다.